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법무부인 오르하늘의 곽환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포럼에서 의료법률 이사를 맡고 있고요. 오늘 좀 딱딱한 강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 1월 13일 날 있었던 빅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2022년 DNA 플러스 빅3 산업 집중 육성 실행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DNA가 무엇이고 빅3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DNA에서의 D는 데이터, 그리고 N은 네트워크, 그리고 A는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리고 빅3는 바이오헬스, 그리고 미래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 분야와 관련돼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6가지와 지금 관련이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5대 메가테크와 관련되어 있어도 AI 반도체 로봇, 탄소 중립, 그리고 항공우주, 그리고 양자 퀀텀과 더불어 바이오헬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특성과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융복합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ICBM의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만났다는 것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제한할 것인가, 그리고 원격 의료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가, 디지털 트레저와 관련돼서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시간 관계상 앞단에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부분과 원격 의료와 관련돼서 현행법이 어떤지, 그리고 개정법에서 어떻게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데이터 3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데이터 3법은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있었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이 됐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핵심 개념은 2가지입니다.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됐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2부분이 도입됨에 따라서 보건의료 데이터가 관련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것이 평가인데, 과연 그렇게 돼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명정보가 개인정보 혹은 익명정보, 민감정보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정보보호법 2조 내용입니다. 빨간 부분만 보시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이 중요한데,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정보의 범위 안에 가명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 58조 2를 보시면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익명 정보라고 하고 있고, 익명 정보는 개인정보법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23조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그리고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의 범위 안에 가명정보도 들어가 있는 거고, 더 중요한 민감정보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4일 금융위 보도자료인데요. 이것이 원본 정보입니다. 즉 이름,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원본 정보가 있고요. 이것을 가명 처리하게 되면 가명 정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외관상 봤을 때는 누가 신사임당이고 누가 권율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기관에서는 저 아이디 내용만 봐도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를 가명정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누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성별도 알 수도 없고, 나이도 20대, 30대 저렇게만 구별되는 것이 익명정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정보들 사이의 포섭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정보는 크게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로 나누어지고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없느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안에는 민감정보와 가명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볼 수가 없게 되면 익명정보로서 아예 예외 규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보건의료 데이터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아까 23조에서 제가 건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보건의료 데이터는 바로 민감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서 가명정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따 보실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에 관한 규정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즉 가명정보를 가명정보 처리를 해서 가명정보를 만들어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조 2항 부분인데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목적 부분이죠.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주체가 있고요. 이를 받는 병원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명 처리된 가명 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가명 처리 특례 규정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명 처리된 가명 정보를 제3자한테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즉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단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이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감정보에 해당됩니다. 근데 현행법상 민감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개인에 관한 민감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법률적 규정이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개인정보보호법 6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법률이 뭘까요? 바로 의료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윤리법이라는 법률도 있습니다. 이 두 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지금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법 18조랑 21조에 있는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18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 변조, 훼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21조에서는 환자가 아닌 사람한테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즉 18조랑 23조 내용만 보면 그럼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이 가명 처리가 결국 변조 또는 훼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21조 다른 사람한테 못 준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명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처리 특례 규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명 정보인 것이지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가 아니고요. 역시나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가명 정보인 거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냐? 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법 21조 3항 4, 5, 5에 따르면 의료수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험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의 주체 없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하나생명 쪽에서 건보 쪽에 그 의료 데이터를 달라라고 하고 있고 건보 쪽에서 지금 그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즉 건강보험공단은 제공을 받았는데 이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지도 모르는 보험사 쪽에 지금 제공을 약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저 부분 관련된 것이고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종이 같은 거에다가 체크를 하거나 태블릿에 체크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정보 주체의 동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3조 1항 1호에서는 15조와 17조에 관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쓸 수도 있고 제3자 제공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5조가 수집 이용에 관한 부분이고 17조가 제3자가 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와 IRB입니다. IRB는 기간생명윤리위원회 부분인데요.
생명윤리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 데이터 심의위원회나 IRB는 주체 동의를 넘어서서 주체로부터 동의도 받고 익명화 처리를 해야 하며 IRB 규정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생명윤리법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요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2021년 9월 28일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안을 정부에 발의를 했고요.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저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즉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만 있다고 했었는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 늘어난 겁니다. 즉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리된 가명 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 정보를 할 수도 있겠죠. 즉 아까 말씀드렸던 민감 정보를 가명 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 그 기관 스스로 가명 처리를 할 수 없을 때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다음으로 원격 의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격 의료와 관련돼서는 의료업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의료법 33조 내용을 보면 1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가 없고 그 의료기관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각호 사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1호 사유만 가져와 봤습니다. 응급행위입니다. 뭐 비행기나 혹은 이런 데서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아닌 곳 장소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급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원칙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각호 혹은 34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34조에 관한 규정이 원격 의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34조 내용을 보시면 의료인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인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세 가지 요건으로 보면 주체 요건으로서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주체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료인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상대방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입니다. 즉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이 의료인한테 하는 것만 원격 의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2020년 11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저 환자에 근접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장비의 화력 지향 등으로 말미암아 적정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을 수가 있고 그 결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태도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2015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제 판례가 됐던 것인데요. 지금 7년이나 지났고 의료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룬 상황에서도 대법원이 똑같은 결론 내릴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간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33조 1항, 즉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위반돼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그 슬기로운 문제생활에서 제가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에 있는 율제병원 이익준 전문의가 속초에 있는 이제 간 치료를 하는 환자에 대해서 원격 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진찰 진단 다 안 되고요. 의료법 다 위반 사항입니다. 반대로 속초 율제병원에 있는 최송화 전문의가 서울 율제병원에 있는 허선빈 펠로우에 대해서 뭐 의료든 진단이든 관련돼 가지고 IC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의료인 대 의료인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저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현재 지금 원격 의료가 지금 가능한 상태이고 환자에 대해서도 원격 의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 규정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한시적 비대면 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시법입니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제 해제가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원격 의료는 지금 불법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작년에 두 가지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저 원격 의료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의료인 대 의료인 주체 규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빨간 표시로 바뀌었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인 또는 환자, 이 환자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면 진료의 보조적 방법으로 재진 환자 대상의 관찰, 상담 등의 원격 모니터링이 이런 고혈압, 당뇨, 부정맥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개정안이 와 있고요. 좀 더 나아간 법률안도 있습니다. 예, 이건 10월 18일 날 발의된 개정안인데 아까 모니터링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 34조 2항에서는 비대면 진료라고 해가지고 3호에 보시면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을 넘어서서 진단 및 처방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행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시행된 법률이 있고 발의된 법안을 추가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2022년 4월 달에 시행이 됐고요. 데이터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유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건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율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거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제공자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 규정이 도입된 것은 물론 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부분도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5일에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 데이터 부분과 관련돼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라서 디지털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10일에 정태규 국회의원이 지금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ICT 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정의 규정을 내렸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된 지원 근거를 모두 통합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이 규정뿐만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관련된 근거를 통합하고 이를 조금 규율하는 부분을 시행령에서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위원회 설치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인증과 지정심의위원회 설치가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자문을 하다 보면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나 중국 갈란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사실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는 대융합입니다. 예, 지금 이권 다툼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이익을 위해서는 관계부처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